사실 가장 핵심적인 건 세계관인 것 같아요. 세계관. 진보 정치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보 정당, 진보 정치로 대표되던 세계관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87년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지금까지 쭉 오던 거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민주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관. 그 안에서 이제 노동과 조금 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좀 더 강조하고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시대에 지금 진보 정치 또는 정치에 요구되는 한국 정치의 진보파한테 요구되는 어떤 과제들하고는 조금 어긋나 있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산업화 세대,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을 뭐 대표했던 어떤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 사회를 대부분 다 이제 작동시켜왔던 이제 대표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문제, 이제 불평등도 이전과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고,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또 기후위기라든지 외교안보적 지정학주의 이런 이 복합적 어떤 문제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힘으로 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좀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 제3시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결국은 정당이 이제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양당 모두를 현재 이제 양당이 모두 증오를 동원한 상대당에 대한 증오를 동원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제 무당층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두 정당이 사회 경제적 대표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현실의 문제를 대표해주지 않는 정치로서 대표해주지 않는 불안한 중산층과 사회 경제적 약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양당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3시민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조사들을 봤는데 각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자기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표적인 두 정당에 자기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호감도보다 상대 정당에 대한 반대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보면 상대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자기 정당을 지지하거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3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고 한국 정치가 현재의 문제들을 조금 더 사회경제적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스테이지라는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책임 정치 어떤 주류 무대로 올라가자 이런 메인 스테이지라는 표현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꼭 진보를 탈진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진보 정당, 그 정당이 전통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얘기되던 진보 정당일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자기만의 특수한 그 모델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 뭐 뒤에 이제 질문에도 있지만 이제 영남이나 이런 이제 공업지대,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기반한 어떤 이제 이쪽에 왼쪽으로부터의 충격을 가하는 모델이었는데 이게 조금 혁신돼서 가는 거냐 그 메인 스테이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아니다. 진보 정당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정당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불평등 문제라든지 꼭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 변화라든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고 한 사회 공동체가 조금 더 좀 더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좀 평화롭게 이제 진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라고 보면 그런 의미의 진보를 묻는 거라면 저는 그런 진보성을 담지하고 있다. 왜냐면 그거는 전 세계 어느 정당이든 지금은 한국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한 경제적, 사회경제적 어떤 그 갈등? 문제의 정면으로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보적 성향을 갖고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보라는 타이틀에는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정당의 성격으로서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지금 얘기하는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일 거냐는 아닐 것이다. 메인 스테이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젖어들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좀 너무 젖어들어 있는 거죠. 자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유권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례 투표는 정의당 찍고 진보정당 찍고 지역은 민주당 찍고 이 구도에 젖어들어 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생존을 위해선 약간 너무 민주당과 나를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고민들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돼버렸던 이유, 흔들렸던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번째 권력의 문제의식은 지금 정치의 구도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 이쪽 공간에서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 문제의식인데 이쪽 공간에 있는 작은 자기 정당들끼리 다시 모인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것은 일종의 그냥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퇴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퇴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뭐 정의당, 뭐 예를 들면 뭐 진보당, 녹색당, 그거만도 못하다. 결국은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실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이 아마 훨씬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선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정권 심판의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본다라면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시니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하고 일종의 코알리에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양곡관리법 때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걸로 나가는 거고, 이쪽은 그렇게 와라,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서로 마치 짜여진 판처럼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심판의 자격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거라고 유권자들이 인지할 거냐. 이대로 가면 정권 심판론에 그거는 굉장히 높게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수 유권자는 만약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저는 아마 기권의 방식을 훨씬 많이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뭐 아직 관계 설정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게 있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은 각자가 고민하는 지금의 정치의 변화, 방향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꺼내놔 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성찰과 모색인데, 그쪽은 그쪽대로 이제 그날 꺼내놓은 거고, 제3지대 뭐 수도권 30석 정당에 지금 뭐 불안한 중산층을 좀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한 거고, 세 번째 권력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반독재 민주화와 전통적인 진보 정치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왼쪽에 진보 정당 절반 정도 이제 그 정도 베이스에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다원성, 그다음에 시장과 사회를 조화시키는 이 방식의 이제 이 새로운 이념 구도, 정당의 포지셔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아마도 저희 그렇게 말고도 또 고민하는 그룹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자기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일단 꺼내놓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들이 뭔가 좀 서로 만나고 같이 모색되는 건 올해 하반기쯤은 되어야, 그 사이에 내용에 대한 각자들의 주장들을 더 많이 좀 풍부하게 내놓은 다음에 올해 하반기쯤 되어야 아마 좀 구체적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허위죠. 그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또 한번 실책을 했던 것 같아요. 구도를 짜는데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라는 구도가 저는 이것들이 돌아보니까 반성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어떤 복지는 보편성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어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훨씬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선별성이 중요한 복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편 대 선별로 이렇게 구도를 나눠버리니까 뭐 저는 이제 제대로 가야 될, 또는 제대로 논의돼야 될 정책들이 그에 맞게 논의되지 않죠. 저는 그 안심소득 모델은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세, 부의소득세, 음의소득세, 뭐 부의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델이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그게 효과적이다. 기존에 우리가 뭐 EITC 같은 근로장려 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제도가 있듯이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부의소득세 같은 정책들이 시장이나 지금 복지에서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노동 참여에 대한 욕구를 계속 유지시키면서도 어떤 소득 안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복지의 새로운 정책으로 오히려 굉장히 좀 더
유용한 측면이 많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에 비하면 기본소득은 저는 좀 굉장히 빈곤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약간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다원성에 대한 이 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이 지향성이 강하면서도 시장과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때로는 민주당이 너희 정치성이 뭐야 도대체 너 진보야 보수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시장과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믹스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정부가 IMF가 요구했던 굉장히 신자유적인 어떤 금융 이것들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통합에서부터 대부분의 지금의 복지제도의 초석은 그때 다져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의 장점은 오히려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은 국가 파생정당 권위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각종 사회 통합성, 그러니까 사회를 관료 체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통치로 유지하는 거에 장점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이 믹스를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서 요게 장점이었는데 저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오히려 여기서 이탈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외로 이탈해버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수권정당을 포기한 거 아닌가? 민주당의 장점은 시장도 잘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럼요. 예,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짝사랑의 관계 아닌가? 진보정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굉장히 그 전략적인 어떤 연대가 돼서 이것이 여기서의 민주노총의 주로 노동조합의 요구가 곧 정당의 정책적 어떤 대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불평등이 해소되고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작동하지 않는 건 증명이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5% 정도 올랐어요. 아마 시작할 때 한 9.8, 10%였는데 아마 올해 통계가 작년 통계가 이제 올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 조직률이 50%가 오른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파가 얘기한 건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면 불평등이 해소된다.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원래 이게 맞거든요. 아마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중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맞았죠. 근데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누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냐가 이제 달라졌고 누가 노동자이냐의 개념이 산업의 변화나 여러 가지로 달라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민주노총 조합원의 상당수가 이미 상위 20% 소득 안에 들어가 있고 공공부문과 어쨌든 전통적인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가 곧 정당의 대안이 됐을 때 그것이 곧 불평등을 해소하는 완화하는 효과로 나아간다는 이 도식은 지금은 한국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